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온 특검이 결국 수사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야 간 반응이 다른데요. 특히 야당은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국정조사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엇박자 논란 당사자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 이상 불협화음을 내는 게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지, 관련 속내가 어떤 것인지 정치권 소식 진수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않기로 했네요. 특히 야당 쪽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청문회 얘기도 지난번에 했더니 이번에 국정조사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에 무릎을 꿇은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가지고 여야가 상당히 논평을 많이 냈었죠. 근데 대체로 정치권이 특검 기간 연장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해왔고 다른 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특검이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김경수 지사의 영장 기각됐고 또 한두 명 촛불이 이런 드루킹 일당 몇 명을 구속은 시켰습니다만 가장 이번 특검의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그 댓글 조작에 개입했느냐 여부였잖아요. 이른바 공모 여부였는데 그것이 기각됐으니까 그 다툴 여지가 있다. 그 공모 여부에 대해서 이런 그 법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더 이상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안 한 거는 역대 13번 특검 중에서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제 입장을 낼 수가 있는데 야당이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이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결정적인 물증이 없고 그리고 특검에서 그 대지 신문도 했었잖아요. 그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거기서 또 번복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기간 연장을 해서 설령 연장된다 한들 수사가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바로 그런 점에서 특검이 더 이상 조선한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얘기한 것 같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드루킹 특검은 처음부터 별로 녹록지 않은 환경, 여건에서 출발을 했죠. 일단 정권 초기에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 했고 그다음에 애초에 시작부터 빈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워낙에 초기에 부실했었기 때문에 과거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는 이미 기존의 검찰이 굉장히 방대한 수사 자료를 철저하게 수사한 자료를 특검에 고스란히 넘겨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시작을 했고 이번 드루킹 특검은 빈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견된 그러니까 물증 확보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초기의 부실 수사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예견된 수순과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부터 여당 쪽으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검에 책임을 묻겠다, 특검하겠다, 정치 특검이다. 먼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왔을 뿐더러 모르겠습니다만 저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들도 있잖아요. 현직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어차피 연장 신청을 해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파로부터 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어쨌든 특검이 끝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난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재판도 있을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에 국정감사도 있고 상임위도 열리고 대정부 질문도 있고 할 테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뭔가 이 사안은 현재 진행형으로 굴러갈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 일 바에 차라리 특검을 연장해서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여당에게도 더 유리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 그런 계산으로 했다 하더라도 저는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연장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연장을 신청했다면 대통령이 받았을까요? 그 카드로?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니까. 근데 아무튼 특검 기간을 연장하려면
뭔가 핵심 인물이 구속됐든가. 예. 그리고 이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대통령이 기간을 연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자꾸만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법리적인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저는 그건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수사 초기에 경찰이 굉장히 미진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이 출발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친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뭐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예. 처음에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수사는. 진실은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법률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진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나 그 상임위를 통해서 초기에 부실 수사했던 경찰, 그 경찰 책임자가 이주민 서울청장인데 이 이주민 청장을 계속 유임시켰거든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저는 따졌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국감에 나오게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과연 청와대와 정부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건가 계속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갈등이 봉합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언론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두 분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저도 갈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기조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런 거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성장 쪽에 방점을 찍는 정책이고 쉽게 얘기해서 혁신 성장이라는 거는 성장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일견 보기에는 좀 상충돼 보입니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배 없는 성장은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같이 적용되는 원칙이거든요. 사실 낙수 효과라는 거, 트리클 다운이라는 거 이렇게 뭔가 대기업이 이제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으로 넘치고 그게 저소득에 간다. 이게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인데 아래목이 따뜻해지고 이제 그게 운목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인데 예.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하성 실장과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뭔가 이게 엇박자 아니냐, 뭐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 갈등이 봉합되고 안 되고의 측면이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는 아무래도 경제 관료고 경제 정통 관료고 장하성 실장은 어쨌든 자신의 어떤 소신이나 이념이나 철학이 진보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른 게 전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토론을 치열하게 하되 이제 국민 메시지는 정확히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서 이런 게 자꾸 전 필요 이상으로 좀 부각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완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이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같이 가겠다라고 공약했던 것을 찍은 게 국민들 유권자의 뜻이었는데 전 절대 소득주도 성장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혁신성장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갈등적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봉합 수준이지 엇박자의 원인이나 뇌관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서 바라보는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분석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원래 그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그 권고한 임금주도 성장을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한 건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 임금주도 성장이 잘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대상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주 대상인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 비중이 너무나 큰 거예요. 25%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딩을 임금주도에서 이제 소득성장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일단 자영업 비중이 많다 보니까 수혜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자영업자가 바로 최저임금의 여파에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구 구성이 이쯤 구매력이 왕성한 젊은 층이 애국심을 바탕으로 지금 소비 활동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구매력이 왕성한 젊은 층은 오히려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막 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받쳐줄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앞으로 인구 구성을 봐도 우리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복지이고 저는 분배 정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장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고 이거는 분배나 복지 정책으로 놔두고 성장 전략은 혁신 성장으로 일원화해서 그렇게 되면 성장과 복지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가면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도 따라서 꾀하는 이렇게 가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정부 3대 정책 기조 중에 하나인 공정경제 있잖아.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에 존재하는 그 양극화 있잖아요. 기업 간에. 이거를 완화시키면서 이런 패러다임으로 좀 프레임이나 패러다임을 좀 전환시키는 게 저는 차라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게 아니겠나 싶어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네이밍에 너무 경직되게 거기 갇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과감하게 복지나 분배로 풀고 성장은 혁신정장 전략으로 가서 분배 성장의 선순환, 거기에 공정경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나라 경제에 적합한 패러다임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좀 생각이 다른데 말씀은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혁신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아주 단순화시킨 말이죠. 기존의 경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GDP 수준을 볼 때 12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우리 경제적 부를 이뤘습니다만 격차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진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건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온다라는 그 프레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 방향은 맞는데 조금 성급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가맹점 수수료 문제라든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그리고 이제 건물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 작업을 하고 법령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한 다음에 기본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문제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부의 그 선의 때문에 이른바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니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침 이게 무슨 전부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리고 그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인양 해가지고 이게 모든 주범인 것처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라든지 소득 불평등 문제, 상위 1%와 하위 10%의 문제 이건 너무너무 엄청나요. 근데 이런 프레임이 다 가려버릴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 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막상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럼 왜 우리는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가? 혁명이라는 걸 빼야 돼요 앞으로. 모든 글이나 모든 방송이나 촛불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혁명이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혁명을 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바꾸자라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못하고 부조리하고 부패한 구조, 전관 예우. 관료로 있다가 저기 로펌에 가면 엄청난 봉급을 받고 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혁신성장으로 무게를 두는 거가 설령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회 구조의 혁파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가는 사회적 함의가 있는 것이고 혁신성장에 가는 사회과학적 함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혁신성장으로 가버리면은 저는 이런 사회적 의제는 완전히 실종될 수 있다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회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필요한 것이고 그 일환으로 지금 최저임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 크게 부각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좀 최저임금 문제를 너무 크게 부각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크게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 주도 성장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가 기대했던 계층이 최저임금 근로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계층일 거거든요. 그런 계층들의 주머니를 좀 소득을 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좀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우리 경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하자 이런 거일 텐데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의 주된 혜택 계층이라고 생각했던 최저임금 근로자가
근로자들 부분적으로 임금은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 혜택 계층이라고 생각했던 계층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헝클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사회 구조적인 이 전환이나 가기도 전에 이게 막 헝클어지는 이런 그래서 부작용이.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하나 네. 둘씩 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들이 지금 또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일단은 쉽게 말해서 예산을 좀 더 풀겠다라는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7조 원을 연내에 7조 원을 더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재정 확대 정책은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죠. 게다가 참으로 다행인 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은 거는 지난 정부에서 당시에는 세금을 쥐어짠다, 마른 걸레 짠다 이런 욕도 비판도 먹었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세수가 지금 예상보다 한 60조 맞습니다. 가까이 더 거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까 그걸 푸는 그거는 이제 필요한데 이거를 자꾸 국민 세금으로 지금 드러난 문제를 막 막느라고 하는 그거는 그야말로 미봉책일 수밖에 없고요. 조금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패러다임 그래서 전환을 저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침 이제 우리 앵커 말씀처럼 제가 주장하는 게 저 사람은 촉닥선이 없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게 사회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자들도 더 어려운데 사치스럽게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주장하냐라고 저를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 아니에요. 앵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앵커께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게 말이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약간 시기가 빨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미진하게 살핀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시급 2020년도까지 1만 원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건데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연봉이 엄청나게 높아요. 저기 회장님, 사장님 이런 분들. 그런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같이. 예. 이 얘기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약간 조절하는 것도 좋고 혁신성장 쪽으로 무게를 옮겨가는 거 당연하겠죠. 예. 근데 모든 게 자영업자들하고 이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그냥 이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저는 경계하는 것이고 이걸 얘기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된 여러 가지 부조리나 부패 구조, 부정의한 구조 이런 것들의 논의가 좀 다른 얘기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종될까 봐 제가 자꾸만 다른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죠. 왜 동의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김동연 부총리 최근에 경제 상황 어렵다는 거 관료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 출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겠다는 각오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 제가 잠깐 전해드렸고요. 민주당 전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25일 날 전대가 치러지죠. 3명의 후보 열심히 뛰어왔는데 글쎄요 생각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판에는 이전 투구 양상도 좀 보여요. 과열 양상도 보이고요. 예.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권에 이전 투구 하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 전당대회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도 하고 그러는 건데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거 왜 이런 게 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의제로 부상이 안 되냐 이거예요. 예.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이런 게 미래 개혁 우리가 촛불 정권이고 촛불 혁명으로 우리가 집권했다. 그러나 사실 1년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대한 그 성과도 많았고 특히 남북 평화 체제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지지도 있었고 예. 문재인 정부의 혁혁한 전 성과라고 봐요 그런 점들은. 근데 우리가 할 집권 이익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인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것인가를 왜 전당대회 얘기를 못합니까? 새 후보가. 예. 얼마나 논쟁하기 좋아요. 그 국민들이 관심을 끌지 말라고 관심을 갖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의외로 그런 게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런 네거티브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왜 이 세 분이 훌륭한 분들인데 경력도 훌륭하고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이 세 분이 왜 그런 것들을 쟁점화시키지 못할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없는 거에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지금 청와대와 김동연 부총리 사이에 있는 이런 정책 토론 같은 거가 지금 전대에서 후보들 사이에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무슨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불신하고 실망스러워서 그게 이제 당 지지율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점에서 아까 이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간의 이견
이런 걸 보면서 협치라는 게 일단은 우선 협치가 필요한 게 여야 간의 협치보다 청와대와 이 내각 간의 그 협치나 의견 조정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청와대 개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르면은 다음 주에 개각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각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협치 내각 과연 이번에 가능할 것이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 내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이 그렇게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당이 그동안 여권이 협치에 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못지않게 막상 어쨌든 좀 정교하지 못했지만 청와대나 여권에서 협치 내각 얘기 좀 꺼냈잖아요. 뭐 정교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야당이 또 그 부분만 너무 부각시켜요. 그 어쨌든 여당은 그런 협치해야 된다, 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했던 건데 여권은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미리 좀 충분히 상의하고 이런 것들 정지 작업을 하지 않고 그런 면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비판 발전 분명히 있어요. 있다. 모든 게 다 잘합니까? 비판 받고 다 있는 거죠. 근데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또 너무 막 폄하하고 협치를 하고자 하는데 협치할 자세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협치를 고리로 해가지고 여당 공격하기만 바쁜 게 아닌가. 그래서 전 협치 내각이 필요한데 협치 내각이 잘 될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내각의 개각이 좀 중폭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전반적으로 사회개혁도 점점 이 실종되는 분위기고 말이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대상은 어디로 좀 예상? 저는 뭐 한 3명, 4명 이상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어느 부처를 예상을 이 자리에서 보면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계속 이게 나왔던 부처들. 또 국방부는 모르겠어요. 국방부도 여러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너무 개각에 대해서 이번에 좀 분위기 단순히 국면 쇄신용의 개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좀 청와대가 우리 일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폭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폭은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개각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반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올 초부터 그 국방장관 얘기부터 나와서 계속 개각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폭은 별로 관심이 없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내각에 있었던 제 경험에 비춰보면 예. 개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으로 이 물망에 오르는 부처는 그 장관들은 뭐 이제 각오를 하고 있지만 그 전 부처 공무원들이 일손이 안 잡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빨리 단행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협치 내각 관련해서 야당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협치 내각이 이렇게 네이밍을 바꿔서 그렇지 그게 연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소연정은 별로 효과가 없고요. 대연정을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대연정의 대상은 바로 한국당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또 한국당 입장에서 지난 1년 내내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외쳤던 그 한국당을 소위 협치내각 연정에 끌어들인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고요. 한국당으로부터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듣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협치내각은 조금은 그 시기상조 분위기 안 맞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야당을만 나무랄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각 대상에 오르는 그런 장관 후보자들 검증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그 하는데. 대상이 주로 여성 장관이 있는 부처가 다수여서 예. 제가 좀 씁쓸한데 그 대상자가 다시 여성으로 발탁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조금 그래요. 회의가 그 부분도 드네요. 관심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진수희 전 국회의원,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